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탐구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아주 어린 유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 작은 변화부터 우리 아이의 행동을 빚어내는 거대한 외부의 힘까지 한번 싹 훑어보는 매력적인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아이들의 그 행동들 뒤에 과연 어떤 놀라운 심리학적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따라갈 6개의 핵심 로드맵을 짧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자아와 성역할의 발견을 시작으로, 두 번째, 학교와 교사, 세 번째, 또래 집단, 네 번째, 행동 발달, 다섯 번째, 대중매체, 그리고 마지막, 아동기 부적응 행동까지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영향력의 원이 밖으로 어떻게 점점 확장되는지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아와 성역할의 발견. 아이의 정체성이 처음으로 움트는 아주 초기 단계죠. 특정 문화권 안에서 남성 혹은 여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자질, 우리는 이걸 성역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랍고도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불과 3세경, 고작 3살 무렵의 아이가 이미 자기 성별과 관련된 장난감이나 사물을 선호하고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조그만 머릿속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정체성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 3가지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꽤 직관적이에요. 사회학습 이론인데요. 한마디로 주변의 보상과 벌에 의해 학습된다는 거죠. 반면 두 번째, 모델링 이론은 조금 다릅니다. 프로이트의 동일시 개념을 가져와서 아이가 무슨 직접적인 훈련이나 보상을 받지 않아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동성의 성역할을 수용해 버린다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이건 아동 스스로가 남녀가 다르게 대우받네? 하고 인지하고 신체 차이를 종합적으로 스스로 깨달아간다고 설명하죠. 보상, 무의식, 그리고 인지적 깨달음. 똑같은 현상인데도 관점이 참 다르죠. 이제 아이는 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세상, 학교와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꼭 달성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릭슨이 말한 근면성이라는 건데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숙제 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게 부딪혀오는 환경의 여러 도전을 내 능력으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아주 단단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강렬한 믿음을 얻어가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실까요? 리들과 와튼버그가 정리한 이 교사의 심리적 역할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회대표자, 대리부모, 아이들의 불안 제거자, 집단 지도자, 자아 옹호자, 심판자, 훈육자, 무의식적 동일시대성, 지식 자원자, 친구이자 상담자, 심지어는요, 아이들의 적대 감정을 묵묵히 받아내는 표적이나 애정 상대자 역할까지 합니다. 선생님이 매일 교실에서 아이들을 위해 바꿔 써야 하는 심리적 모자가 무려 12개나 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이쯤 되면 부모와 교사를 넘어서는 거대한 힘이 등장할 때가 됐죠.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영향, 또래 집단입니다. 이 대목에서 기가 막힌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1960년 코스탄초와 쇼의 아주 유명한 고전 연구인데요. 연구진이 또래 친구들에 대한 동조,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동조 이 두 가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시켜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보다 친구들의 의견에 훨씬 더 강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또래 집단이 이 영향력 줄다리기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친구가 세상의 전부가 되는 걸까요? 또래 친구들은 단순히 방과 후에 같이 노는 짝꿍, 그 이상입니다. 아동의 개인 심리 치료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행동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교사 역할까지 하거든요. 그야말로 소속감의 완벽한 원천이죠. 특히 10세에서 11세 정도가 되면 머리가 굵어지면서 나름의 조직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영혼을 나눌 1, 2명의 끈끈한 단짝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어른들 없이 스스로 서로의 세상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다이나믹한 영향들이 아이들의 실제 행동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번째, 아이들의 두 얼굴, 행동 발달입니다.
먼저 공격성부터 살펴볼까요? 아이들 참 많이 싸우죠? 그런데 어릴 때 싸우는 거랑 좀 커서 싸우는 건 그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어릴 때 보이는 도구적 공격성은 그냥 장난감 뺏으려고 무작정 밀치는 단순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연령이 높아지면 이게 타인을 향한 적대적 공격성으로 진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이 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도 추론할 줄 알고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주 의도적이고 정교하게 겨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진화하는 공격성 어떻게 안전하게 다뤄야 할까요? 부모와 교사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3단계 실전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 아이의 억눌린 욕구 불만을 놀이치료 같은 걸로 시원하게 정화부터 시켜주세요. 둘째, 공격성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 협동이나 봉사처럼 절대 같이 일어날 수 없는 긍정적인 행동들을 밀어넣어 대치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자신이 한 공격적인 행동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인과관계를 스스로 명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공격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고 돕는 예쁜 마음, 바로 친사회적 행동도 있죠. 이런 이타적인 행동은 대체로 10살 무렵까지 꾸준하게 쭉 증가하면서 정점을 찍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이 통하고 사람들과의 접촉 경험이 쌓이면서 드디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딱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충분히 무르익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야를 거시적인 환경으로 확 넓혀보겠습니다. 5번째, 양날의 검, 대중매체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이나 TV 보여주는 문제 집집마다 골칫거리잖아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적 발달 측면을 볼까요? 쉐링턴 같은 학자는 매체가 아이들 학습을 돕는 효율적인 도구라고 극찬을 해요. 반면에 메이어나 포스트만은 무슨 소리냐, 아이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뇌의 발달을 꽉 막아버린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죠. 정서적 측면도 똑같습니다. 매체가 심리적 치료 효과가 있다는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 미디어 속 자극적인 장면이 현실의 공격성을 부추긴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이고 최종적인 필터는 바로 부모님 자신입니다. 대중매체가 우리 아이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부모가 어떤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고르고 어떤 태도로 해석해주며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부모의 적절한 개입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 이견이 전혀 없는 명백한 팩트가 딱 하나 있긴 합니다. 너무 지나친 스크린타임은 아이의 신체 발달을 망친다. 이것만큼은 절대 반박 불가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챕터네요. 이 복잡한 발달의 연결고리가 어긋났을 때 벌어지는 일들 6번째, 아동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입니다. 아침마다 학교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하는 아이들 그냥 엄살이나 꾀병으로 치부해버린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이 학교 공포증은요, 그냥 산수 시간이 지루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겪은 불쾌했던 경험이나 학업에 대한 진짜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이 원인일 수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거대한 공포, 즉 분리불안이 진짜 원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가 보내는 두려움의 시그널을 제대로 읽어내야 한다는 뜻이죠. 거짓말, 도벽, 방화, 무단결석 이런 심각한 행동장애들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엇나가나 싶은 통제불능의 나쁜 행동들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아이가 겪고 있는 끔찍한 신경증적 갈등의 표출입니다. 부모에게 어떻게든 관심을 좀 받아보려는 아주 절박하고 처절한 몸부림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한테 상처를 준 부모에게 보복하겠다는 슬픈 신호라는 겁니다. 문제 행동 그 자체보다 그 이면에 텅 비어 있는 결핍을 먼저 안아주는 공감이 꼭 필요합니다. 학습곤란 문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진도를 못 따라가면 흔히들 지능을 먼저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지적 한계 때문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심리적 갈등이나 불안감이 너무 꽉 차 있으면 그 엄청난 압박감이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완전히 짓눌러 버립니다. 학습 동기 자체가 철저하게 마비되어 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극도의 불안에 갇혀 있는 뇌가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어린 아이의 마음결이 어떻게 생겨나고 다양한 외부 요인들과 부딪히며 어떻게 자라나는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아이들의 세상을 함께 살게 해나가는 어른으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우리는 과연 아이들의 마음을 비옥하게 키워주는 환경을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그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환경을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 이 탐구 시간이 우리 아이의 복잡하고도 경이로운 세계를 이해하는데 작은 열쇠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